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다지 뭐 오래전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철학자들 중에 뭐 델레즈도 그렇고 푸코도 그렇고 뭐 데리다는 이제 돌아가셨고 뭐 너무 많은 그 프랑스 현대 철학자들이 이제 세간에 입에 오르내리니까 베르그송 정도면 잊혀진 사람 아니면 많이 이제 그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인상을 가지실 수 있는데 뭐 굉장히 고전적인 인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1859년 10월 18일에 출생하셨어요. 그래서 1941년 1월 3일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그다지 오래된 분은 아니지 않나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 뭐 너무나 이제 빨리빨리 유행이 바뀌고 사상도 막 유행처럼 여겨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인상을 가지실 수 있는데 베르그송의 그 개인사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떠오르는 그 베르그송의 그 독백이 있어요. 철학자들의 그 생애와 삶과 그 사람의 철학은 일치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런 질문을 이제 베르그송이 생전에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르그송이 나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베르그송은 철학적 사유 자체를 즐긴 사람 같아요. 그거를 실천하는 실천적 사상가도 많잖아요. 사르트르 같은 경우가 그러게 되겠죠. 아니면 푸코도 그래요. 직접 어떤 운동을 들어가서 뭐 반전이니 평화시인이 아니면 인권 그런 그 베르그송의 생애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받은 인상은 정말 철학적 사유 자체를 즐기다가 가신 분.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그러니까 베르그송 씨 본인은 철학자의 그 상상과 삶이 일치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잖아요. 지성과 뭐 야성 이런가 실천 그것이 겸비되는 삶이 더 모델로서 뭐 멘토 그러지 않는데 베르그송은 정말 철학적 사유인이 아닌가. 사유를 자기 시대의 그 현실적인 문제와 결부시켜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여유. 우리 시대가 과연 그걸 허용할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베르그송은 상당히 이제 그걸 누리고 간 사람이죠. 그런데 베르그송은 그럼 실천과 무관하냐? 아니 이분이 나중에 콜레지 드 프랑스에서 인기몰이를 하실 때 이제 정부 그 많은 그 외교 사절로 이제 미국도 가고 막 그래요. 영국도 가고. 근데 그런 것은 본인이 실천적인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그런 그 현실 문제에 개입하려는 의지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뭐 태생적으로 영국과 관계가 있고, 또 뭐 창조적 진화가 뭐 미국 같은 데서 너무나 뭐 인기가 있고 노벨 문학상을 받고 이런 지명도에 있어서 베르그송을 이제 외교관으로 한 인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베르그송은 정말 시대의 어떤 그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실천적인 이슈와 무관하게 정말 철학적 사유를 여유롭게 즐기고 음미하면서 살다간 그런 의미에서 또 마지막 철학자가 아닌가 이제 이런 평가도 할 수가 있고. (1914년) 교황청은 프랑스 철학의 아버지로 불렸던 베르그송의 책들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던 사람의 책을 금서로 지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 후 사람들은 베르그송의 책들에 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베르그송은 1859년 10월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대인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859년은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판되었으며 철학의 거장이었던 후설과 존 듀이가 태어났던 해이기도 합니다. 베르그송의 책은 금지되었지만 다윈의 저작인 종의 기원은 로마 가톨릭의 금서 목록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로마 가톨릭이 자신들의 교리인 창조론과 반대되는 진화론을 주장했던 과학계와의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죠. 베르그송은 어릴 적부터 아주 똑똑했다고 합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수학가로 가지 않고 철학가로 진로를 정합니다. 그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교수가 됩니다. 콜레주 드 프랑스는 1530년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 조건 없이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곳이죠. 때문에 이곳에서 교수가 된다는 것은 프랑스 교육계에서 최고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미셸 푸코, 모리스 메를로 퐁티, 레비 스트로스, 피에로 브루드예, 롤랑 바르트 등 수많은 석학들이 교수로 지낸 곳이기도 합니다. 베르그송의 책 중 가장 유명한 책은 1907년 창조적 진화라는 책과 이전에 썼던 물질과 기억이라는 책입니다. 이를 통해 1927년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14년이 지난 후 1941년 1월 3일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하자 유대인으로 자신의 신분을 등록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그동안 감염된 폐렴으로 인해 그의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베르그송 철학의 기본은 순수 지속이라는 시간 개념입니다. 이 시간 개념은 쉽게 말해서 시간을 계산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흐르는 시간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정해진 수학의 공식이 아니라 매우 감각적인 것으로 본 것이지요. 베르그송은 시계의 시계바늘이 흐르는 것처럼 시간을 측정 가능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에 관한 사유는 아주 오래전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 개념이며 카이로스는 특정한 시간, 감각적인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임산부의 10개월의 시간은 크로노스이며 출산하는 그 시간은 어쩌면 10개월보다 더 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 측정은 인간 생활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낸 것이기도 합니다. 그의 대표 저서라고도 볼 수 있는 창조적 진화에서도 순수 지속이라는 시간 개념은 늘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창조적 진화는 총 4장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 이 책의 주요 논점이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그송을 생명철학자라고도 하죠. 그의 철학의 주요 개념 중 하나는 엘랑 비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랑이란 도약을 의미하고 비탈이란 생명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엘랑 비탈은 생명 도약이라는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르그송은 엘랑 비탈을 생명 진화의 근본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을 지지하는 진화론이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인 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베르그송의 책 가운데 웃음이라는 책 외에는 모두 금서로 지정되었으니까요. 베르그송은 기계론을 주장하는 진화론과 목적론을 지향하는 종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기계론이란 자연이 수학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목적론이란 인간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역사와 자연 현상까지도 어떤 목적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목적론은 종교적 색채가 아주 강하죠. 베르그송은 이 둘을 완전히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둘은 미리 정해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계론은 수학 법칙으로 정해져 있고 목적론은 어떤 사물이나 생명의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사실, 정해져 있는 것에 열광하는가를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베르그송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엘랑비탈이 생길 때 나타나는 창조성을 말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창조성은 언제 발생하는 것일까요? 베르그송에 의하면 환경이든 그 무엇이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인간은 창조적으로 진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생명 진화는 결코 단순하게 종교적이거나 과학적으로만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라는 다양성 속에서 파편처럼 발생하는 것이죠. 베르그송의 철학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에게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엘랑비탈은 생기지 않겠죠. 사람은 물질인가 생명인가? 이 질문에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물질은 외부의 힘에 의해 변하지만 생명은 끊임없이 환경의 다양성 속에서 스스로 변화합니다. 즉 물질은 수동적이며 생명은 능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수동적인 물질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능동적인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늘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을 양으로 계산할 수 없는 순수 지속의 순간, 엘랑비탈이 발생할 때 우리 자신의 창조적 진화는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철학 얘기 하나 드릴까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엘랑비탈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오늘 엘랑비탈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제 브런치 안녕하세요.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철학 얘기 하나 드릴까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엘랑비탈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오늘 엘랑비탈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제 브런치에 정리했던 건데요. 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물질입니까? 생명입니까? 내가 물질이냐고? 야, 생명이지. 그게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가 물질이지? 뭐가 생명이지? 살아있는 게 생명이고 죽어있는 게 물질인데 과연 생명은 물질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가? 움직이나? 근데 생명 중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진정한 속성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한 철학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베르그송입니다. 제가 요즘 들레즈에 빠져 있는데 또 들레즈가 아주 좋아했던 철학자가 자기 선배인 베르그송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 베르그송이 창안한 개념이 엘랑비탈인데요. 엘랑비탈은 그의 저서 자, 창조적 진화란 책을 알아두세요. 창조적 진화란 책에서 이 개념이 나왔는데 엘랑은 도약, 약동, 이 점핑하는 것을 엘랑이라고 하고 비탈, 바이탈, 비탈은 생명을 의미하는 프랑스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베르그송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여건 아래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생명에는 본래부터 에너지가 있는데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로 진화하는 것 이게 돼야 생명이다라고 정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르그송의 엘랑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도약시키게 하는 그 도약을 달성하는
근원적인 힘이 있는데 생명에게는 그게 바로 엘랑비탈이라는 거예요. 이런 엘랑비탈이 없는 건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르그송은 생명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인간의 삶과 세계에서 결정론을 부정했다. 자, 결정론이라는 얘기가 뭐 책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결정론은 말 그대로 야, 모든 게 정해져 있어. 네가 아무리 깝작대봐야 어차피 너의 운명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안달복달 할 필요 없어. 주어진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라는 게 결정론인데요. 당연히 베르그송은 이것을 거부했죠. 들레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들레즈도 차이와 반복이라는 그 책에서 다른 사람과 내가 차이가 나고 또 어제의 나와도 차이가 있고 계속 이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그 차이를 반복해 나가면서 주어진 환경에 굴복하지 말고 나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같은 개념이네요. 자, 그래서 베르송에 따르면 생명은 물질과 대립되는 개념이죠. 뭐 물질은 뭐냐? 물질은 내부에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강제적인 압력에 의해서만 변화하는 게 물질이라면 생명은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내부적인 동력으로 자체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 속의 모든 물질은 엔트로피 법칙,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죠. 이 법칙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를 이어가는데 생명 현상은 엔트로피 법칙을 거스르는 특수 현상이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저도 전문은 아니지만은 이게 점점 복잡도가 복잡해지는 걸로 이렇게 변해간다. 그리고 점점 흐트러진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방 정리해 놓으면 시간 지나가면은 계속 흐트러지잖아요. 그걸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 엔트로피를 줄이려고 하면 외부에서 우리가 계속 치워야 되잖아요. 외부에 힘이 들어가야만 엔트로피가 줄어드는데 이렇듯 그냥 자연 법칙, 엔트로피 법칙은 가만히 냅두면 그대로 흘러가는 그게 물질이라고 하면 생명은 그걸 거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르그송은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생명이 진화하는 가운데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와중에 발생하는 질적 비약을 의미한다. 질적 비약. 뭐 요즘은 퀀텀 점프 이런 얘기 많이 쓰죠. 그러면은 그러한 질적 비약을 의미하는 창조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데 그래서 베르그송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생명의 그 종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근원을 갖는데 그 근원은 그 근원의 하나의 그 시발점은 바로 엘랑비탈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베르그송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생명 속에는 무수한 잠재력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리고 하나의 생명 속에서 두 경향이 양립할 수 없게 되면 에너지는 폭발한다. 그리고 생명은 폭발에 의해서 완전한 생명을 향해 도약한다. 즉 베르그송은 이 사람이 진화의 과정을 그냥 이렇게 쭉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 내가 조금 더 환경에 더 적응을 하네. 내가 살아남고 또 제가 살아남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남는 애들이 쭉 살아남는 이 적자 생존, the fittest survival 일로 간 것이 아니고 뭔가 근원적인 내재적인 에너지의 폭발로 풀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때 생기는 폭발과 도약을 엘랑비탈이라고 부른 거고요. 이 폭발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큰데요. 수류탄이 폭발하면 어느 방향으로 터질지 모르는 것처럼 생명의 진화 과정 역시 예측 불가능한 여러 방향으로 퍼져나간다고 했고요. 자,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이러한 엘랑비탕이라는 개념을 역사에서의 도전과 응전 개념에 접목시켰다고 합니다. 자, 중국 대륙 북쪽에는 황하, 남쪽에는 양쯔강이 있는데요. 토인비 교수는 이 중국 고대 문명의 생성을 도전과 응전이라는 논리로 풀어냈는데 여기서 보면 이 역사 연구란 책이 있어요. 이런 설명을 합니다. 자, 양쯔강과 황하를 나눠서 양쯔강 유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되게 풍족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해지는 도전이 얼마나 잔인하고 똑똑한 것인지 경험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황하 유역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극복해야 하는 응전의 기회가 잠시도 쉬지 않고 찾아들었다. 그래서 이 안락했던 양쯔강 유역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불행을 뚫어가기 위한 응전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문명이라 불리는 새로운 문화가 탄생할 수 없었던 반면에 척박한 환경에서 살았던 황하 유역의 사람들은 외부로부터의 도전이 강하면 강할수록 응전의 태세도 격렬해졌고 바로 이 도전과 응전의 과정에서 문명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토인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다. 자,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과연 당신은 생명체인가? 그 말은 과연 당신은 거친 도전에 대해서 힘찬 응전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힘찬 응전 속에서 능동적인 에너지를 폭발시키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엘랑비타를 가진 살아있는 생명체라 말할 수 있으리라. 오늘의 주제는 베르그송의 시간이론입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공간을 나눠서 사용해요. 도시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장지역으로 공간을 구분하고요. 건물에는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로 공간을 구획해서 사용하죠. 공간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가면 요일별 시간별로 수업을 하고요. 회사에 가면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퇴근 시간으로 시간을 구분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방학 때만 되면 이런 시간표를 짜죠. 시간을 공간처럼 이미지화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언어 사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공간처럼 말하죠. 예를 들어서 월드컵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라는 것처럼 시간을 거리로 말하기도 하고요. 사건이 뒤로 갈수록 미궁에 빠졌다 라는 것처럼 시간을 방향으로 보기도 해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This technique has been passed down to the present day 와 같이 시간을 높이로 기술하기도 하고요. We finished 10 minutes ahead of time 과 같이 시간을 위치로 기술하기도 해요. 이처럼 우리는 시간을 공간처럼 이미지화해서 사용을 하죠. 이처럼 시간을 공간처럼 사용하는 것을 시간의 공간화라고 하는데요. 시간의 공간화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물리학이에요. 물리학에서는 공간을 X로 놓고 시간을 T로 놓죠. 그리고 운동방정식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10N의 힘으로 1kg의 공을 던지면 2초 후에 공이 어디 있을까? 라는 문제가 나오면 T에다가 2를 놓고 X가 어디에 있는지 방정식을 풀죠. 마치 시간 T를 공간 X처럼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정지시켜 놓기도 해요. 심지어 미분 적분까지 해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공간처럼 다룰 수 있을까요? 아니죠. 시간과 공간은 분명히 달라요. 우리는 공간 속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시간 속은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특정 공간에 정지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특정 시간에 정지해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니까.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보죠. 제논이 제시한 화살의 패러독스예요. 궁수가 활을 쏘면 화살이 날아가겠죠. 그런데 화살이 관역에 도달하려면 그 중간이 되는 지점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중간이 되는 지점을 통과하려면 또 그 중간이 되는 지점을 통과해야 되고요. 또 그 중간이 되는 지점을 통과하려면 또다시 중간이 되는 지점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화살이 관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지점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화살이 유한한 시간 동안 무한한 지점을 통과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나르는 화살은 관역에 도달할 수 없다. 나르는 화살은 날지 않는다. 이게 바로 제논의 패러독스예요. 자, 여기서 뭐가 잘못됐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베르그송의 설명은 이거예요. 운동은 나눌 수 없는데 제논이 운동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런 패러독스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운동하는 거 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 운동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두 번 운동하는 거 하고는 다르죠. 운동을 나누면 운동의 질이 바뀌어요. 따라서 운동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은 왜 나눌 수 없냐? 시간을 나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운동이 뭐예요? 일정 시간 동안 위치가 변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운동을 나눈다는 것은 바로 시간을 나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의 흐름 자체는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베르그송의 생각이에요.
어느 한 대중 강연에서 어떤 사람이 베르그송한테 당신의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해 달라고 하자 베르그송이 이렇게 말했대요. 시간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공간이 아니다. 베르그스 철학의 중심에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베르그송의 철학을 시간의 철학이라고 해요. 그러면 베르그송이 말하는 시간이 뭐냐? 이제 그걸 설명해 보죠. 우리가 눈을 감고 명상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명상을 할 때 우리의 의식의 상태는 말로 하기 힘들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감정들이 중첩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동시에 사그러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의식은 끊임없이 흘러가요. 이때 시간이 1초, 2초, 3초 이렇게 딱딱 구분져서 흐르진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도 아니에요. 과거의 감정이 현재의 감정과 뒤섞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현재의 생각과 뒤섞이기도 해요. 베르그송의 주장은 시간은 원래 이런 거라는 거예요. 베르그송은 이것을 지속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지속은 영리 분석 철학에서 말하는 지속과는 달라요. 영리 분석 철학에서 말하는 지속의 문제는 하나의 개별자가 변화를 하면서도 어떻게 동일성을 유지하냐 하는 것에 관한 문제고요. 베르그송의 지속은 하나의 개별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베르그송의 시간을 순수 지속으로서의 시간이라고 해요. 순수 지속으로서의 시간을 베르그송은 이렇게 설명해요. 순수한 지속은 명확한 윤곽도 없고 수와는 어떠한 유사성도 없으며 서로 녹아들고 서로 침투하는 질적 변화의 연속일 것이다. 베르그송은 시간을 수량화해서 다루는 물리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러 파리에 왔을 때 그를 만나요. 이때 베르그송은 상대성 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문제점이 요지는 이거예요.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움직이는 대상의 시간이 느려진다고 하는데요. 베르그송은 이때 느려지는 것은 시간 자체가 아니라 시계의 속도, 운동의 속도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은 과학자들의 시간과 철학자들의 시간이 다른 모양이네 라고 대답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베르그송은 상대성 이론을 비판하는 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지속과 동시성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서 상대성 이론을 비판하는데요. 상대성 이론 자체가 틀렸다라고 비판을 하는 건 아니고 상대성 이론의 배경이 되는 시간 개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죠. 베르그송의 생각은 시간은 시계로 측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주관적이기만 한 것도 아닌 순수 지속으로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뭔가 느낌이 오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뭔지 설명을 못하겠어요. 여기까지가 제 한계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의 노벨상이 거론될 즈음에 베르그송은 노벨상 위원회를 상대로 상대성 이론으로는 노벨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득을 해요. 그래서 결국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는 노벨상을 못 받고 광전 효과를 발견한 것으로 노벨상을 받게 되죠. 하지만 나중에 베르그송은 자신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몇몇 개념들을 잘못 이해했다라는 점을 시인했는데요. 그러면서 지속과 동시성이라는 책을 자신의 사후 전집에서 빼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이 정도면 쿨한 사람이죠. 베르그송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인슈타인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시간이란 주제는 참 어렵죠.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요약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있는 하나의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자, 한 줄 요약.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아무도 묻는 이가 없으면 나는 그것을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누가 물어 대답을 하려면 말문이 막힙니다. 베르그송의 전 저서가 평생 자기가 몰두해서 발표한 게 8권이에요. 근데 그 8권 중에서 4권을 우리가 주죠. 캐피탈 웍스, 주요한 메인 웍스의 저서고 나머지 4권은 부수적이다. 그 중에 하나가 리르, 웃음이죠. 웃음의 의미에 관한 것, 도덕과 종교의 전 그리고 정신력, 에네 스프리티엘가 있고
또 하나가 바로 지속과 동시성이야.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을 발표되자 베르그송이 나의 지속의 시간과 이것이 뭔가 일치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이거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철학자로서 또 가만히 있기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그때 특수 상대성과 일반 상대성 있잖아요. 특수 상대성 발표하고 일반 상대성하고 그 갭 사이에서 베르그송이 이 지속과 동시성을 또 썼어요. 그래서 발표할까 말까 하다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자기랑 또 다른 거예요. 이거 아인슈타인 나랑 다른데 문제는 아인슈타인이 그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확장되는데 내가 그 중에서 이걸 더 커가면 내가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다 이해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을 자기가 아인슈타인의 시간 개념하고 비교하는 것이 잠정적인 작업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자기 이제 주교한테 레세 똥배 이런 말이에요. 레세 똥배 버려라 던져라. 그러니까 자기의 원고를 절대로 발표하지 말아라 이래요. 그래서 베르그송의 주저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7권만 일반인한테 소개가 돼요. 근데 베르그송이 평생 집필한 저서 하면 8권을 우리가 손꼽게 되는 거예요. 창조적 진화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제가 로마 교황청의 금서 목록에 들어오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저서요. 아니 7권이 다 금서 목록에 들어요. 베르그송 8권 중에서 한 권만 안 들었는데 그 한 권이 뭔지 아시겠어요? 네, 그게 웃음이에요. 미소, 리흐죠 프랑스어로. 그러니까 그 웃음만 금서 목록에 안 들고 다른 거는 다 종교적으로 볼 때 이게 불손하고 불경하고 베르그송이 이 점에서도 자유롭게 생각한 사상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르그송의 사상이 얼마나 무전제, 그죠? 무전제, 실험적인. 그래서 창조적 진화가 발표됐을 때 아주 베르그송이 엄청 유명하게 돼요. 그 유명세를 몰아서 노벨상을 수상하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베르그송이 뭐 외교관도 하고 뭐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명성을 부과하게 되는데 사실은 창조적 진화보다 베르그송이 당대 프랑스 철학계로부터 확실하게 인정받는 계기는 물질과 기억이라는 저서예요.